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오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에게는 훌륭한 자산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은 교육질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력, 근면한 인적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연설 날짜는 1973년 11월 30일입니다. 10월 유신이 단행된 지 약 13개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여기서 그 연설문에서 두 가지 과제, 국방과 경제 건설을 강조를 하고 국력을 더 배양해야 되겠다. 또 중화공업을 산업 수출 구조를 개편해서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유리파동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절약을 해 나가면서 일치단결해서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밀고 나아간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자산이 있다. 1964년 수출 실적 1억 불을 돌파하고 우리 모두 기뻐했습니다. 1억 불 수출액 달성한 것이 1964년이구만요. 왜냐하면 60년대 초에는 연간 수출고가 3,200만 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 수출이 실적 3억 5천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한수 사장이 경영하는 한일합성 한 기업체가 연간 수출 1억 불을 돌파하여 처음으로 1억 불 탑을 받았습니다. 매년 기업체들 수출 잘하는 기업을 정부에서 연말에 포상을 했던 것이 새롭습니다. 60년대 초의 수출 실적과 오늘을 비교할 때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가면 한 기업체가 연간 수출 실적 5억 불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죠. 그동안 상공인, 기업인, 근로인, 코트라 직원 등 수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그리고 수출 시장 개척 등에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수출 실적을 이만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간에 밤샘이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삶이 그랬어요. 요새는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수출 신장에 공헌이 많은 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국민과 더불어 치아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추구해온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안정되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보다 빨리 촉진할 수 있는 길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이요, 또 하나는 경제 건설입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우리는 다짐해 왔습니다. 현대전에서 국방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경제건설도 광어의 국방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국가가 국가로서 재구성을 하려면 반드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하고 공산주의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는 막강한 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협소합니다. 그렇다고 천년 자원이 풍부하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민족 자본이 있느냐? 특수한 기술이라도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어려운 바탕 위에서 우리는 경제 건설을 해야 합니다. 북으로부터 언제 침략이 있을지 모르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해야 하고 경제 건설도 해야 하고 민주주의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74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 못하면 우리의 현실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특수한 여건 하에서 우리가 살 길은 수출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교육을 잘 받은 강인하고 근면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상품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수출뿐입니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수출이 연간 40%의 놀라운 신장을 해온 것은 모든 기업인과 상공인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때는 차관 망국론을 운운하며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60년대 초에는 100만 불을 차관하려 해도 구워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을 가가지고 간신히 마르크 소독으로부터 차관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국제적인 신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마르크 차관 빌릴 때 어쩌습니까? 광부들, 간호원들 보증을 써가지고 월급을 보증을 써가지고 어렵사리 빌렸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만 불이 아니라 몇억 불을 어렵지 않게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외에 나가 애써 노력한 우리 상공인들에 대한 신용, 우리 기술에 대한 믿음, 우리 국력에 대한 신뢰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선전하고 팔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상품 또 상공인들의 신용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 수출 목표를 23억 5천만 불로 책정했으나 현재 전망으로는 33억 불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작년 18억 불에 비해 78%나 높은 신장률입니다.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6년 수출 목표는 35억 불, 1981년에 100억 불 수출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목표가 국정 목표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에 맞기 방역하기 급급하고 K 방역이다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뭐 25만 원이다 뭐 돼가지고 막 돈 퍼주기 바쁘고, 종전선언 계속 해마다 유엔 가서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목표가 한반도 평화? 북한 핵이 있는데 무슨 한반도 평화예요. 토요일마다 70년대입니까? 토요일마다 하는
최준 시간은 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쇼 이제 그만해야죠. 지금 교양 불러가지고 또 방북시킬 겁니까? 그 사진 찍고 해가지고 선거 또 유리하게 내년 4월 선거 유리하게 또 할 거예요? 국민들이 속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출 산업 구조를 개편해 중화학공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60년대에는 소위 경공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신발이라든가 가발 장사 했지 않습니까? 60년대에 구로공단 쪽에 가발 머리 잘라 가발하고 가발 장사 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에서 20불 30불 받고 했는데 그러고 신발이라든가 의료든가 경공업에서 미국에 수출했는데 미 의회에서 덤핑 판정을 받고 공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옷하고 신발 가발 장사 수출 이게 단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중화 기계류라든가 이런 중화학공업에 비해서는 단가가 싼 거죠. 그래서 경공업 제품에는 수출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70년대 이순신 체제가 등장하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IBRD, 월드뱅크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 쪽에서 한국은 중화학공업 하지 마라 그래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때문에 하려 하느냐. 그래서 전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추진을 반대했었습니다. 이 애환이 말도 못해요. 이 애환이. 뭐 국내 선거 비용을 줄이더라도 중화학공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장한 결의에서 오늘날 전자, 기계, 선박, 철강등 이런 중화학공업 상품을 화학 이걸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또 수출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까? 반도체 만들 수 있습니까? 선박 제조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랬어요, 그 시대가. 맨날 가발 장사 하려면 맨날 머리 깎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어디서 납니까? 신발, 옷, 그게 얼마 달러 벌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에 오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아주 심차게 드라이브 했던 중화학공업 육성에서 큰 공을 세웠다. 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00억 불 수출이 달성되는 시기에는 중화학 제품이 수출의 주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하여 전자제품, 각종 기계류, 선박, 철강 제품 등 중화학 제품들이 우리 수출의 대종을 이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고별해가지고 중화학공업이 완성이 됐죠. 중화학공업 건설은 우리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과업입니다. 기필코 달성해야 된다. 선진국가가 되려면 중화학공업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개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들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땀과 눈물의 그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젊은 세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매일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저절타면은 큰일 났어 이 나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거창한 중화학 공장들이 하나둘씩 완공되며 울산의 현대조선은 26만 톤 대형 선박의 전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상공인 여러분,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수출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제통화위기, 유류파동, 자원 문제, 선진국의 수입 제한 등은 앞으로 수출 신장에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줄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의 예지와 단결력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는 유류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동에서 유류파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석유가 급등하게 올라 석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60, 70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에 기름을 떼는데 구공탄에서 연탄 가스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서고 도시에 그 아파트는 기름을 뗐죠. 그러니까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또 자동차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서민 경제가 압박을 받습니다. 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상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상품 원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에 의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일어난 세계적인 여파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대 아랍 제국과 7일 전쟁입니까?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 유류 파동도 정부와 국민이 유류를 절약해 나간다면 큰 지장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유류 파동이 일어나자 신문 방송들은 큰 야단이나 난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단 났다고 떠들어 보았자 기름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기름을 절약하는 길 뿐입니다. 기름이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동안 과연 얼마만큼 기름을 아껴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름 절약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의 상공인 근로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수출 한국의 토대를 마련한 데 대하여 여러분들은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 파동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 수뇌부에서 일본 쪽에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기름이 폭등하면서 중동에 기름을 파는 산유국들이 엄청난 이익을 폭리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라크라든가 이런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건설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달러마니, 오일마니, 오일마니죠. 기름을 값을 올린 오일마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동의 오일마니를 다시 노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의 개발 붐, 아파트라든가 이런 송유관 시설이라든가 다른 도로 정비, SOC, 항만 시설 정비 이런 많은 건설 비용을 거기에 이제 돈을 버는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중동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오일마니를 벌어들여야 된다. 물론 거기 우리 상품도 팔고 말이죠. 그런 전략이 일본의 강료들 사이에서 있는 정부 보고서를 발견하고 우리도
중동에 진출해야 되겠다. Go to Middle East. 중동 진출의 어떤 전략이 마련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우, 현대 이런 그 럭키 뭐 이런 대기업들이 007 가방 들고 판매원들이 대거 중동에 진출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근면성을 갖다가 발휘를 하고 많은 상품을 팔고 그 수주를 따내고 아파트라든가 그 리비아의 아파트 건설도 뿐만 아니라 저 항만 건설, 주택,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 쪽에 엄청난 그 파이프관이죠. 수로 배수공사까지 다 하면서 엄청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 70년대는 중국 공산당이 중공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노동력을 갖고 있어도 해외에 진출하지 않았을 때죠. 등소평이 개혁 개방할 때가 벌써 78년, 79년 이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중동에 수출할 수가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게 모든 게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전체 상공인 여러분들께 새마을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8월 15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복절 그 기념식에서 문세강의 총탄에 의한 그 사고가 발생했죠. 그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유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고 사망을 하셨는데, 그 사망 이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의 그 성과 보고를 아마 매주 했던가 봐요. 거기에 참석하셔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그 새마을운동의 성취를 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사나 공장에서 하는 새마을운동도 근본 정신은 역시 근면자조 협동입니다. 회사도 사장 이하 전 종업원이 일치 단결하여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협동하여 사장은 종업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성의를 다하고 종업원들도 많은 일에 책임과 열성을 가지고 아끼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장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하는 바입니다. 1973년 11월 30일 박정희. 끝까지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